안녕하세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첫 방송입니다. 야망의 김준우입니다. 김준우입니다. 네, 제가 요즘 그 탄핵 정국이 되니까 방송국이 맨날 특보를 하니까 사람이 부족한가 봐. 그래서 몇 달 만에 막 방송국들에서 나오라고 연락이 와요. 네, 그래서 난 안 부르는데. 부르지 않아요? 안 부르는데. 몰라.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 가근헐적으로 왔는데 사실 이거 시작하고 나서 다 거절했거든요. 제가 뭐 바쁘기도 했거니와. 근데 이제 제가 뭐 그 김민아 선수는 알겠지만 12월 한 둘째쯤에 이제 아주 급한 불은 껐어요. 지금 이제 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또 이제 탄핵 국면이고 계엄이고 이러니까 이제 뭐 그냥 안 나가기도 뭐 해서 그냥 한 번씩 갔거든요. KBS, SBS, MBC 이렇게 갔는데, 이번 주에 이제 KBS를 또 한 7개월 만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열린 토론에 가가지고 이제 법조인 4명이서 이제 법적 쟁점에 대해서 하는, 배종찬 아저씨가 하는 열린 토론에 이제 갔는데 좀 일찍 갔어. 일찍 갔더니 앞에 방송에 그 또 뭐지? 시사 뉴스 K인가? 그 방송이 있는데, 뉴스레터 K라고 있어요. 뉴스레터 K, 전종철 앵커가 하시는 방송인데, 거기 작가님이 전에 열린 토론 하던 작가님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방송 나오시냐고 해서 네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 옆에 아마 다른 작가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조연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초면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유튜브를 잘 보고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 몇 안 되는 3,500명 정도의 결사대 중에 한 분을 이제 용안을 직접 뵌 거여서. 그러다 그 다음 말이 김민하 평론가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역시 이 방송은 김민하의 방송이었다라고. KBS는 이제 제가 거의 블랙리스트화 돼서 이제 못 가고,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KBS에서 KBS 단물 많이 빨아먹었고 제가 자기 팬 있다는데 그 작가님 좀 감사하다고 한마디 말부터 해줘. 감사드리고 이해합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KBS에 많은 감사를 드리고, 근데 이제 MBC, SBS, 그다음에 무슨 뭐 YTN, YTN도 뭐 YTN 이해합니다. YTN 뭐. 근데 이제 여러 이제 방송사들이 있는데 안 부른다. 안 부른다? 절대 안 부른다. 그래요? 네. 왜 그러지? 용서할 수 없다. 제가 뒤끝이 긴 사람입니다. 용서 안 한다. 그래요? 용서가 이것도 사실 그분들이 들으면 황당하겠죠. 네. 아니 우리가 지를 안 부르는데 왜 지가 우리를 용서하냐? 불러야 된다는 법이 있어? 우리 마음이지. 이제 그러나 저는 이제 꽁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 안 한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민변이 이제 송년회를 취소하고 회원 집담회로 이제 바꿨는데, 갔더니 또 오랜만에 얼굴들을 봤더니 잘 보고 있다. 좀 자주 해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비에 좀 문제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방송국에서 저나 김민하 평론가 잘 안 부를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서 1월부터는 조금 주 2회 편성을 좀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만. 어쨌든 뭐 그렇고요. 오늘도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제가 예견한 대로 탄핵은 됐습니다. 네, 하루에 정세가 3번 바뀌어서 어떨지 모른다고 이제 신중론을 펼던 김민하 평론가님도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탄핵은 이제 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뭐 탄핵 어쩌고저쩌고 뭐 이건 이제 다 끝났고 벌써 탄핵 이후의 정국이 이제 안개가 조금씩 거쳐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발언들에 주목하고 어떤 부분들을 좀 짚어야 될까라는 부분이 저는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뭐 수사나 이런 문제는 사실은 워낙 매일매일 출두하는 분들 바뀌고 구속되고 뭐 이첩되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또 위클리 방송 주간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따라갈 수 없어. 어제 긴 호흡으로 앞으로의 정국이 어떻게 좀 돌아갈 거냐, 큰 틀에서 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큰 틀도 없어요. 큰 틀도 없다. 큰 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요만한 틀이 없다. 작은 틀도 없다. 근데 뭐 틀이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의 상태가 심각하다. 너무 심각하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네. 탄핵 수초안 가결될 때도 말이죠. 그때 사실 다른 유튜브에 가가지고 우리가 떠들고 있었는데, 저희가 시사인 TV에서 같이 있었죠. 네. 이 진보 출신 변호사 김준우, 그 다음에 수원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김씨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들 이제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뭐 한 200 김용남 의원이 220표는 나올 것이다. 김준우는 210, 한 210표는 나올 것이다. 김민아는 205. 네, 근데 이게 예상한 만큼 나오지도 않은 거잖아요. 사실. 그쵸. 네, 찬성표가 예. 이탈표 단 12표에 그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걸 근데 그날도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니까는 그 탄핵소추안 표결하기 전에 의원총회에서 무슨 광화문 집회 영상 같은 거를 같이 보고 네? 거의 세뇌를 하다시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스라이팅. 네, 그리고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탈표 12표 나왔다고 또 색출하자. 네. 당장 이자들을 어떻게 하자 이러고 한동훈 데려와. 분명히 찬성표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의 9표까지 우리가 줄여놨는데 왜 12표로 늘어난 거야? 뒤에서 한동훈이 작업했지. 빨리 데려와. 근데 이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정아 의원이 아예 저는 못하겠어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저는 비서실장은 사퇴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 왜 그러세요? 안 해요. 이러고 다들 이제 막 기가 질려가지고 다 난장을 까니까. 야 이거 옛날에 우리 진보정당에서 보던 모습인데 이거. 야 이거 민주노동당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많이 했는데. 2008년에. 아니 뭐 2008년만 했어요. 뭐 매번 뭐 나한동이 그냥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려지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동훈을 끌고 와서 한동훈 대표를 세워놓고 우리는 분명히 당론을 반대를 하기로 했는데 당신은 왜 밖에서 찬성이라고 그러고 다녀? 막 따지니까 거기서 사실은 당대표가 좀 이렇게 다독여주고 내가 미안하다 이런 것도 하고 미안한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말도 하고 좀 이제 F에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F적으로 갔었어야 됐는데 예. 우리 또 T구나. 네, T로 갔죠 또. 제가 계엄을 했습니까? T로 가가지고. 제가 투표를 했나요? T로 가가지고 당론은 반대로 하지 않았느냐. 너는 왜 찬성으로 하고 그랬냐. 그러니까 그것은 당 대표로서 개인 의견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뭐 제가 투표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이 야 임마 그게 뭐냐 이러고 막 그리고 계엄을 제가 했습니까. 그리고 물병을 던지고 막. 아니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이게 중과 부적이구나. 김용현 표현대로 중과 부적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탄핵 이 투표가 찬성표가 12표밖에 안 나왔고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제가 당대표를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 당대표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그 친윤의 위력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끝나고 나서 그 난장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두들겨 맞고 나서 나와서도 처음에는 계속 한다 그랬죠.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저는 당대표직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나름대로 셈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장동혁 사퇴 안 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안 할 거, 덜 할 거다. 안 할 것으로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계속 한다고 했겠죠. 근데 이 친한 게 최고위원들이 이 장동혁, 진종호 거기다가 진종호까지 이 두 의원들이 친의원님 막 난리를 치니까 안 되겠다. 저기 사퇴할게요. 이래가지고 사퇴. 지금 후속 보도들을 보면은 뭐 사실 확인이 추가로 돼야 될 걸로도 보이지만 용산에서 직접 전화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두
최고한테 전직 최고위원들한테 전화해서 한동훈 비난을 하면서 사퇴 그리고 뭐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돌아다니는 설을 이제 그 칼럼 내지는 기사에다 막 그냥 써놓은 거여서 사실 확인해봐야 되는 건데 나름대로 이제 캐비넷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도 캐비넷에 들어있는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친윤 쪽에서 엄청나게 털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이 두 분을 엄청나게 털고 그 직접 용산에서 전화 오고 전화를 해서 뭐 좋은 얘기 했겠어요? 여러분 그 저기 사퇴만 해주시면 뭐 이랬겠어요? 센 얘기 했겠죠. 이렇게도 하고 뭐 또 지역구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지역에서 지역구의 분위기라는 거는 지역구의 유권자 분위기가 아니고 지역구의 지역 조직 분위기 자기 그 당 지역 조직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뭐 그게 탄탄하지도 않은데 등등등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공략을 하니까 이분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은 분명히 그 전날까지는 흔들리는 장동혁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우리 끝까지 갑시다 이걸 해놨는데 이게 이제 이빨이 막 빠져버리니까 그 이제 스타일 구기는 거죠. 그러고도 처음에 또 버틴다 그러지 않았어요? 최고위원 전부 사퇴해도 버틸 수 있다. 막 이제 이렇게. 당원 당규를 보면 우리가 또 당원 당규 전문가 아닙니까 또. 그렇죠. 예. 이 진보 이거 하면서 진보 뭐 이거 하면서 아주 뭐 당원 당규 해석하고 그거 가지고 장난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거 갖고 싸우고 트집 잡고 이런 거 아주 전문가거든요. 아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아주 뭐 그거 이골이 났다 아주. 아우 뭐 그래서 바로 그 얘기 나와서 무슨 얘기인가 당원 당규를 딱 보죠. 당원 당규상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에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 사퇴하면은 전국위를 열어서 바로 비대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를 구성하게 돼 있고 비대위 구성은 전국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비대위 구성이 완료되는 이제 조건이 따로 적혀 있어요.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이 다 선임돼야 비대위 구성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 구성이 완료가 돼야 기존의 당대표 등의 원래 지도부의 이 권한이 상실이 됩니다. 그 전까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권한이 상실이 되는데 비대위원장은 근데 요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포함 비대위원을 누구로 하자라고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결정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권한을 상실하기 전에. 그럼 프로세스를 보면은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포함 비대위원을 정하면은 당대표가 마지막에 비대위원장 이 사람으로 합니다 결정하고 그 결정이 끝나야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끝나는 거고 이 구성이 끝나야 당대표는 자기 권한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마지막 프로세스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는 비대위원장을 결정을 안 해. 이렇게 누워버리면 임명을 안 해. 네. 비대위원회는 구성이 안 끝나고 대표는 권한 상실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한계 일각에서 그렇게 하자 그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케이스처럼 법정에 가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어차피 전국위에서는 무조건 친윤이 우위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할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뭐 이게 아주 막장으로 간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지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또 DNA에는 뭐가 있어요. 멋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멋있음 추구라는 게 있잖아요. 풀병. 네. 멋있음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안 한다. 나는 그만둔다. 차라리 어제 계속한다고 했다가 오늘 그만두는 사람이 낫다.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만둔다고 얘기하면서 좀 그 장면을 좀 멋있게 한 거죠. 그래서 그만둔다고 하면서 그 멋진 말을 좀 하고 계엄은 뭐 안 되고 계엄 찬성하는 뭐 당이 되면 안 되고 뭐 그런 얘기 좀 하고 극우 유튜브 그런 거 믿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재판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간다 이 얘기하고 떠나다가 갑자기 멈춰서
저를 지키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명언 타임 하고 가고 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네. 명언 타임. 그래서 참 이게 황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중동은 전부 다 윤을 버려야 나라를 산다, 보수가 살린다 이걸로 이미 기조가 갔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말하자면 조중동에 충실한 독자이고, 그런데 지금 국힘의 의원의 90% 내지 80%는 지금 조중동을 안 읽는다는 거잖아요. 아마 읽겠지만 듣기 싫은 거지. 읽지만 집단적인 행동은 전혀 이제 그들의 조중동이 원하는 대로 이제 나오지가 않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집권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면은 그 다음엔 뭐 해야 됩니까? 집권 여당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예,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이 돼버렸습니다. 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콧물이 계속 나. 눈물이 안 나오고. 하여튼 지금 현재 투병 중이신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감기 2주째예요. 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계엄 이거 찬성하지 않고 앞으로 뭐 하여튼 거듭나겠습니다. 쇄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야당하고 뭐 이렇게 머리를 모아가지고 한번 잘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뭐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은 그런 걸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일단 한동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이 있어야 이제 그거를 뭐 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네. 근데 일단 한동훈은 내쫓고 그 다음에 배신자 색출 아직도 얘기해. 오늘도 얘기해서 배신자를 색출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어떤 의원은 야 이제 우리는 108명도 필요 없어. 한 90 몇 명만 12명 필요 없고 그리고 그 뭐 12명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친한계 그 기권표 찍고 무효표 찍고 11명 찍은 애들도 다 내쫓고 90 몇 명만 갖고 똘똘 뭉쳐도 돼. 85명 정도 되겠죠? 막 이 얘기를 써가지고 이제 이양수 의원인가가 자 이해하는데 그건 아니다. 100명 선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치. 뻔히 아는 얘기를 다 이제 그거를 또 100명 선 지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예? 개헌선인데 그 1 더하기 1은 2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아무튼 그 다독여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전혀 이해가 상식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왜 이러는 거냐.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층의 분위기가 워낙 이제 일반 유권자층하고의 생각과 달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정서 있잖아요. 오죽하면 예. 윤석열이 오죽하면 그랬겠냐. 예. 오죽하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다 때려잡으려고 했겠냐. 답답했겠지. 예. 뭐 오죽 뭐 종북 세력과 이재명이 미우면 그리고 오죽 종북 세력과 이재명이 행패를 부렸으면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오죽하면 정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뭘 봐야 되냐면은 이미 국민의힘 지지층은 상당히 쪼그라들어 있는 거잖아요. 이 평론가의 언어로 하면은 짠물만 남은 거거든요. 요즘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 짠물만 남았으면은 여기를 탈피해가지고 좀 확장할 생각을 하고 물을 타고. 요 짠물은 설득을 좀 하고 짠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의견만 들어가지고 앞으로 재집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집권을 다시 하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뭐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게 아니고 이 짠물들 말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세게 나가자. 이 비슷한 어떤 이런 신용을 해야겠다. 제가 볼 때 소위 말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기득권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윤석열을 지킬 수 있고 윤석열 탄핵 기각시킬 수 있고 뭐 윤석열 정권으로 천년만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어디서 전화 통화하면서 그랬다는 거잖아요. 탄핵 소추안 표결 직전에 탄핵 못 막을 것 같은데 탄핵은 못 막을 것 같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들도 알아요. 아는데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게 자기들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지. 지금 무슨 뭐가 이렇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거라고요. 특별히 시나리오도 없군요. 그렇죠. 가령 이런 건 있는 거죠. 이대로 가서 한동훈이 어쨌든 뭐 당권을 유지하든 또는 대권 주자가 이 대선 후보가 돼서 분명히 계엄이 뜨거운 이슈일 텐데 이 불법 계엄이 내란이 뜨거운 이슈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내란이 맞다 뭐 불법 계엄이었다 이렇게 가면 지금 당내에 이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 뭐가 됩니까? 척결 대상, 그렇죠. 숙청 대상이 되죠. 쇄신 대상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네. 당이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불이익 보는 거잖아요. 다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동훈은 제낀다. 대표가 돼서도 안 되고 대선에 나와서도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런 분위기로 일단은 가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직면한 문제가 자 그러면 한동훈을 밀어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원내대표는 권성동을 시켜놨는데 비대위원장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합의가 안 되잖아요. 합의가 안 되죠. 네. 잠깐 김무성 떴다가 바로 내렸어요. 그렇죠. 네, 오본지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얘기했겠죠. 네, 누군가 얘기했지만 왜냐면 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많으니까 대선을 앞두고 또 이걸 뭐 좌지우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지금은 사실 하기 좋은 때잖아요. 네, 그렇죠. 당의 질서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하면은 지방선거도 있을 거고 어쨌든 다른 거 다 이뤄도 영남에서는 뭐 어쨌든 간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비대위원장 한 다음에 대선 패배하면 또 비대위원장이 서는 거 아니야? 아니면 당대표를 새로 뽑거나?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알짜 직업은 아니지 않나? 국민의힘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를 뭐 치를 수나 있겠어요?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대선을 져도 지금은 우길 저기가 논리가 또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진 거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일단 비대위원장 하고 보자. 예, 질만해서 진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하고 싶은 눈치여가지고 지금 결론이 안 나는 거고. 근데 사실은 그 중도 수도권 청년, 중수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에 소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갈아 끼워야. 근데 그나마 새 얼굴인 한동훈도 가라. 사실 우리가 뭐 한동훈 대표의 이번에 정치력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냉정하게 평가를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친한계 덕분에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한국 사회 정상화를 위해서 어쨌든 기여한 바가 있는 겁니다. 기여한 바가 있는 건데 한동훈도 싫다. 유승민은 더 싫다. 누구를 없던데? 없으니까 이제 다 나는 어때 이러지만 다 없으니까는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꾸 이제 그 이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하다가 이제 김재섭은 어때 뭐 이러고 근데 제가 김재섭 의원님은 모욕적이죠. 한동훈은 절대 안 되는데 왜 나는 된다는 거야. 그게 모욕적이죠. 나 찬성 투표도 하고 뭐 했는데 난 만만한가? 만만한 사람이잖아요. 듬직한가 보죠. 만만한 사람. 네, 이거 웃기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제 그 뭐지 뒤져도 나올 거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뭐 하는 건가? 글쎄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뭐 권성동 쪽에서는 내가 그냥 겸임할까 이러는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중진들은 에이 겸임하면 안 되지 이러는 것 같고. 그럼 누가 할 건데 그러면 속으로는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내심 그러지만 겉으로 막 제가 할게요 이러긴 좀 그렇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제 얘기는 안 하고 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 측근들이 어때 뭐 누구는 어때 뭐 이러고 있는 거고 권영세 어때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나경원은 어때 뭐 아니야 뭐 이렇게 뭐 하는 그런 구도죠. 굉장히 이게. 지금 이제 암흑 속으로 돌진하고 있는 거네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뭘 한다 이런 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이런 건 전혀 안중에 없고 오히려 이 와중에 권성동 씨는 오히려 윤석열의 방탄 전략에 오히려 호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이 아주 그 악랄하다 이것은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면 안 된다. 임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그 악랄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옛날에 된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권성동이. 그렇죠. 네. 그 이거를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국회가 추천을 했는데 그거를 뭐 임명하지 말아라라고 권한대행은 임명하면 안 된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희한한 논리를 만들었더라고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안 된다. 예. 그 후에는 된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도 그렇게 이선의 재판관을 그런 식으로 임명했었다. 네. 그러니까 논리를 그렇게 찾아온 거죠. 민주당도 그 당시에 일부 의원들이 황교안이 이선의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 이선에는 당시에 대법원 추천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왜 그런 주장을 했냐고.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데 뭐 옛날에 조적조 이런 표현이 있듯이 화살이 자기로 돌아온다니까요. 이연령 비연령하고 법의 해석을 도구화하면 나중에 그게 다 공격이 돌아오는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은 그걸로 비켜가는데 우리가 얘기한 거는 박한철의 후임이야. 그거는 대통령 추천이었잖아. 박한철 후임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 정확히는 민주당 중에 이제 추미애 의원하고 뭐 박주민 의원 일부 이제 이 의원들이 주장을 한 거죠, 사실은. 그 의원들이 이제 이선의 재판관, 그 당시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마라. 요 얘기를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근데 아무튼간에 그걸 가지고 이제 비틀어가지고 권성동이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 지금 와서는 추미애 의원 등은 아니야, 그때 우리가 주장했던 거는 박한철의 후임 얘기한 거야. 그 당시 박한철 소장은 2017년 1월인가에 퇴임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건 좀 팩트가 좀 뒤섞여 있는 거고 권성동도 체리 피킹하는 거고 요거에 대한 반론도 일부 의원들은 좀 체리 피킹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럼 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가르마를 그냥 타면 됩니다. 네. 가르마를 잘 타면 돼요. 네. 옛날에 얘기했던 거는 그래 미안해.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좀 잘못 얘기했어. 우리 당론은 아니었어. 착각했어 이 사람들이. 그건 그런 거고 지금 헌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봐라. 국회 추천 몫은 그냥 국회가 추천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사람들을 무슨 의지를 가지고 임명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위헌적이라는 거 아니냐.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죠. 지금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옛날에 뭐 논쟁 지금 몇 년 전 얘기냐 그게. 이렇게 가르마 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니네 의도가 뭐냐 그래서. 의도가 결국 윤석열 방탄 요거 장단 맞춰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그러니까 헌재 선고를 늦추는 게 전략이지 방탄은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방탄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법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 6인 체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또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주진우라는 사람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랑 또 이 법꾸라지들의 논쟁을 한 거 아닙니까? 저는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위원 뭐시기 심판인지 소원을 했죠. 헌법 소원인지 둘 중에 하나를 해서 그 조항을 이제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그게 인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항이 이제 효력이 없어진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뭐 법 절차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근데 주진우의 주장은 그거는 이진숙 케이스에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 윤석열 케이스에까지 다 적용을 하느냐. 근데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의 답변은 그거는 이러저러 해가지고 적용 가능하다. 적용을 다 하는 것이다. 그 조항 자체가 이게 조항 자체가 효력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주진우가 그래요 내가 잘못 알았나 고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논쟁이 끝나고 다시 언론에 보도자료를 또 뿌렸어요, 주진우 씨가. 그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답변을 잘못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처장이 사실 오인을 했다. 이진숙이 제기한 거는 그 지금 제가 개념을 몰라가지고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데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한 것이고 헌법소원이 아니다인지 뭐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진숙 케이스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꺾질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거를 할 일이 없나? 왜 제기하고 있을까? 이거를 제기해봐야 국민의힘에 뭐 이득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늦출 수 있죠. 뭐 이거를 어디서 다뤄야 늦춥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실제로 다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의힘이 이 쟁점을 제기해갖고 국민의힘이 다루는 거예요? 아니 헌재가 다르죠. 헌재가 다루는데 이거를 실제 헌재의 그 절차에서 헌재의 절차에서 어떤 루트로 이거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심리의 착수는 7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7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를 착수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그거에 사실은 착안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민주당에서 걸었는데 그래놓고 나서는 민주당이 민주당 추천목 헌법재판관을 추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6인 체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국회는 일괄적으로 3명이 다 임기를 한꺼번에 보통 송상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누구였죠?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3명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가을에 끝났는데 추천을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탄핵 심사를 하면 탄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뭘 한 게 있어야 그 탄핵을 하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것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안 되니까 이걸 좀 미루려고 민주당이 사실 정략적으로 몇 달 미룬 거죠. 헌재 재판관 추천을.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아니지 임명은 됐으니까 위원장이 이제 그걸 제기하니까 헌재에서 이건 9명 체제일 때 7명을 예정한 거고 지금 사람이 없는데 어쩌겠냐. 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심리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냐 이것도 문제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헌재 사무처장은 지금 계속 임명을 안 하면 우리는 착수할 수 있다고 본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 특히 일반 탄핵에 비해서 훨씬 더 탄핵 소추 요건, 발의 요건이나 이런 게 가중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한 7명이 됐을 때 심리에 착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인사청문회 하고 뭐 하고 하면 그다음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때까지는 심리에 착수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최소 한 달 정도는 헌재의 탄핵 파면 절차와 관련돼서 늦출 수 있지 않겠냐? 그걸 누군가가 늦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절차에서. 네. 지금 주장한 건 국회에서 한 것이고 네. 언론에서 하거나 국회에서 한 윤석열도 것이고. 주장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측이 주장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이게 뭐냐는 거예요. 네. 주진우가 국회에서 주장한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그 윤석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윤석열 어차피 파면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을 미루는 게 이익 보는 건 국힘 아니야? 그건 정치적인 것이고 네. 절차의 측면에서 그렇죠. 네, 절차의 측면에서 절차의 측면에서 일단 보면은 이것 때문에 어쨌든 밖에서 총을 쏴가지고 윤석열이 이득 보는 거잖아요. 절차의 측면에서 권성동의 헌법재판관의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니 없느니를 통해서 이득 요 플레이를 통해서 윤석열이 절차적으로는 이득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6인 체제에서 심리가 불가능하거나 결정이 불가능한데 거기다가 플러스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도 없다고 주장을 하면 윤석열이 그 재판 과정에 시간도 벌고 탄핵 심판 과정에 그런 주장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 지금 심리는 무효다랄지 지금 하면 안 된다랄지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뭐 하면서 들어눕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물론 안 받아주겠지만 절차적으로 안 받아주겠지만 근데 이게 또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이런 얘기를 또 윤석열이 또 밖에다 할 것이고 밖에다 하면 또 국민의힘이 받아가지고 또 국회나 이런 데서 와 할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방탄 전략의 공모적인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럼으로써 이 기대하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효과는 첫 번째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까 얘기한 짠물 지지층의 어떤 짠물 지지층 결집 조직의 조직의 고도화 결집 이 사람들이 아스팔트로 나오는 거예요. 야씨 뭐 이러면서 헌법재판소도 썩었다.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좌파다. 이러면서 막 나오는 것이고 이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윤석열 파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전을
추동하는 것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래서 이 질질 끌어가지고 시점을 뒤로 늦추는 건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시점을 늦춰가지고 4월 18일 이후까지 가버리면, 그러니까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이후까지 가버리면, 그렇죠. 이 두 사람은 문재인 정권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거는 추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헌법학자들이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소극적으로만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현상유지적으로 행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침대축구에서 4월 18일 이후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 임기가 끝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또 이게 어떤 숫자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침대축구를 거듭하면서 사실상의 이 트럼프의 미국처럼 뭐 만들어 보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의 태도냐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렇다 치고 윤석열은 지금 불법 계엄을 선포를 하고 국회를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습격하게 하고 심지어는 지금 한동훈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갔는데 지금 요거는 의혹입니다만 한동훈은 그런 전화를 지금 받았다니까. 당신이 국회를 가면은 죽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라는 얘기를 지금 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어떤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예, 들었다. 믿을 만한 제보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심지어 그런 거 아니냐까지 지금 완전히 지금 아주 그 영화에나 나오는 악당 독재자의 수준까지 갔으니까는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 집권 세력의 일원임을 아직도 당당히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금 거기에 조력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일자인가? 우리 또 저희 방송에 자주 출연하시는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께서 비겁한 윤석열, 비열한 이재명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내용했는데 거기를 잘 보면 헌재는 충실한 심리를 해서 법대로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 6개월 이내에 끝내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633 법에 의거해서 그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항소심, 상고심 3개월에 끝내야 된다. 라고 이제 질서 있는 퇴진안을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진우 의원은 사실은 이제 윤석열 그 김건희 부부한테 완전 찍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할 리는 없고 이제 그래도 하느라 하는 거죠 뭐. 조중동을 그러니까 동아일보를 열심히 본 거다. 아 이렇구나. 아니 근데 주진우의 그 궤적을 좀 따라가면 은근 또 하느라 합니다 또 그거를 또. 뭐를? 그 윤석열 김건희 방탄을 안 하지 않아요. 하느라 합니다. 네. 살아온 궤적이 있으니까. 왜 그 의도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들의 관계에 의거한 무슨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열심히 해요. 하느라 해요 또 그거를. 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보수는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분하게 얘기하면 나왔어요 셰프. 셰프 나왔다. 민주당 쪽 분들은 이거는 여기 꼭 그 얼굴 같이 해주세요. 그 셰프. 의도가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려운 거였는데 이분하게 익힌다. 이번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2달이면 심리가 끝난다. 빨리 끝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국힘 쪽은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내란이 안 되면 이건 탄핵 사유가 아닐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6개월까지는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같이 특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문영배 이미선이 물러나기 전에 4월 18일 전에만 선고되면 이제 그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다. 이런 이제 이분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왜 민주당 쪽 사람들은 2달이면 끝났냐 이러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혹시라도 대선 전에 날까봐 그렇게 돼서 리스크가 생길까봐 겁나니까 그래서 만약에 탄핵이 돼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법원에서도 이제 선고를 하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느냐. 대선 개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하는 의도로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이재명 얘기 꼭 해야 되냐 이게 좀 의문이긴 해요. 그 김순덕 칼럼 제목도 그렇고 이재명 얘기를 안 하면은 탄핵 얘기가 안 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게 두 개를 그게 이분 얘기했으니까 이분하게 맞춰지는 얘기냐 그 두 개의 문제가. 근데 김수덕 씨도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어쨌든 탄핵은 해야 된다라고 본 거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의 방탄과 이재명의 그 재판 지연을 지금 동렬해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일견 무슨 합리적인 지적처럼 보이지만 일견 또 악랄한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윤석열의 논리 구조를 보면은 내가 왜 계엄을 실행하였느냐, 내가 왜 다소 무리한 게 있을지 몰라도 내라는 절대 아닌 착한 계엄, 착한 계엄을 내가 왜 실행하였느냐. 문재인 이재명이 너무 악랄해서다 이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재명이 악랄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재명의 이 악랄함하고 이 문제는 별개인 거잖아요. 이재명이 뭐 악랄하다 쳐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항소심 선고와 뭐 확정 판결 이거는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도 뭐 걸려 있긴 하지만 결국은 재판은 진행되는 거고 판결은 나오는 겁니다. 네. 판결이 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선에 출마하면 판결이 안 나오고 대선에 출마를 안 하면 판결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선에 출마했는데 뭐 항소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항소심 판결이 뭐 대선에 출마하게 된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이재명한테 치명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 대선 제가 얘기하는 건 대선에서의 판단 문제라는 거예요. 아, 대선에서 이재명이 단락지어졌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 판결은. 근데 윤석열의 이 탄핵 심판 지연이라는 거는 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윤석열이 이게 뭐 2개월이냐 3개월이냐 4개월이냐의 문제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나라에 뭐 혼란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나라에 혼란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내란 수괴라는 혐의를 지금 현직 대통령이 받고 있는 상황에 지금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어쨌든 빨리 끝나야 빨리 마무리가 돼야 그 조기 대선까지 포함한 이 정치 일정이 빨리 종식이 돼야 어쨌든 뭐가 수술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어떤 민생 문제든 경제 문제든 뭐 정치적 혼란이든 정치적 혼란은 그 이후에도 좀 이어질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특히 보수 언론이면은 이런 측면에 제가 볼 때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요거를 꼭 야 윤석열이 이렇게 탄핵 심판 이 거부하는 거 하고 이 추사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탄핵 심판 이거 헌법재판소가 보내는 이거 서류도 거부하고 이거랑 이재명이 그 재판 그 폐문부제 그거 변호인 선임 안 하고 이사 갔다 그러고 변호인도 선임 안 해갖고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을 부셔준다고 그러더라. 이거 하고 야 똑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형평에 맞는 거냐? 두 개가 이게 똑같으니까는 이게 똑같은 악랄함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거냐? 이게 이 상태에서 그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책 안 잡히려면 우편물도 넙죽넙죽 이재명 대표가 좀 받으시고 변호인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 그렇죠. 좀 선임 좀 하지. 난 그건 좀 아쉽긴 해요. 그것을 해서 이제 꼬투리를 잡히지 마라 뭐 이런 뭐 지적은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그게 이제 이재명의 캐릭터고 이재명의 스타일인 거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랬다고 하면은 오늘 또 뭐 이 해명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 해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변호인을 뭐 선임하지 않고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 바빠서 이제 집에 사람이 없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많이 있는 일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이제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법원에서도 국회에서 그 얘기는 한 거잖아요. 뭐 꼭 안 받으려고 안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다 이 얘기는 한 거잖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결국 의원회관으로 와갖고 주어서 받은 거지 않습니까? 받기는 뭐 그런 것까지 종합을 하면은 저는 일부러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뭐 제로였다고 보지는 않지만 제로는 아니었어요. 뭐 결국 피해갈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그렇죠. 피해갑니까? 도망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법상 그 한 번 출석을 안 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변론기를 열어버려도 돼요. 그래서 어차피 양쪽 다 그냥 미룰 수 있다면 미뤄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싶긴 한데.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지경을 이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경을 지금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지금 짜내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나라를 지금 뭐 거의 아까 내전 상태로 몰고 가는 거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비전 없이 그냥 도피 유학 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잡아와야 되는 상황을 만들게 생겼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죠.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조선일보께서 제도 조선일보께서 개헌이다라고 이제 특집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뭐 이렇게 도배를 어젠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헌이 지금이야말로 개헌 적기다 뭐 어쩌고 해서 뭐 문희상 의장 인터뷰도 넣고 또 이분하게 그죠? 네, 뭐 윤태권 선배 칼럼니스트도 넣고 그 오타 났던데 기초의원인데 광역의회라고 어쨌든 뭐 하여튼 블라블라 하여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그 서복경 교수께서 어디 내란 동조 세력이 지금 개헌을 운운하냐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너희가 할 말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그 옆에 보면 또 우리 장석준 소장님이 또 이 장기 제3공화국 체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말이 있고 한편 또 이제 그 우리 저기 사회민주당에서도 이번 주에 그게 그쪽에선 모르는데 민변의 요청이 왔어요. 토론회 개헌 관련 토론회를 하는데 패널을 보내달라고. 사무처에 계신 변호사님 별생각 없이 김 변호사님 나가시면 안 돼서 제가 가면 조금 사민당에서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가정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제 스케줄도 안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선탄핵 후 개헌 원래 주장을 하고 거셨더라고요. 사민당에서 또 그리고 지금 어느 그 공정 여론조사 공정 데일리안에서 의뢰하고 여론조사 공정에서 실시한 정당 지지도에서 5%가 나왔다는 그 새로운 미래민주당인가 뭐죠? 그 이름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민주당 아니다. 새미래민주당. 이 이름도 헷갈려. 남의 당 이름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전병헌 전부 남의 당이잖아. 네? 당신한테 전부 남의 당 아니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이 옛날에 민주노동당이 이제 우리 당이었는데 그때 다른 당들이 민주노동당 이름을 헷갈리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병헌 대표가 있는 5%가 나왔다고 막 주장을 하던데 그 당도 이제 개헌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그게 중간에 뭐 한동훈 대표가 수습책으로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뭐 개헌파긴 하지만 이분들은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개헌 후대선 거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기를 좀 미루자인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현 시국에서 적절한 그 수습책이거나 가는 경로는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물론 늘 이제 개헌에 열렬한 지지자입니다만 지금 현재 정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모든 논의의 구도가 이것 때문에 이 내란 때문에 다 개판이 돼가지고 뭘 주장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윤석열 이재명 구도도 말이에요. 윤석열 이재명 적대적 공생관계 구도도 말이에요. 이 얘기하기 전에는 저는 유효한 비판의 구도였다고 보거든요. 이 적대적 공생관계 아니냐. 윤석열은 이재명 탓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쌓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또 윤석열에 대한 어떤 반대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쌓고 그 적대적 공생관계 아니냐. 근데 이거 이제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많이 사보세요.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근데 이 지금 내란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판이 완전 바뀐 거죠, 사실. 87년 체제라는 게 원래는 그런 체제잖아요. 이 민주화 이후에 구 이제 독재 세력, 군부 독재 후신 세력.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청산 대상인 군부 독재 후신 세력과 그다음에 그 독재를 청산한 민주 세력이
둘이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87년 체제란 말이에요. 둘이 서로 싸우는데 둘이 자기의 고유 가치를 내세워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미 민주화는 이제 달성이 됐기 때문에 민주 세력은 봐라 저 군부 독재의 후신 세력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민주화를 해야 된다. 즉 군부 독재 후신 세력을 반대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모토인 것이고 군부 독재 후신 세력은 자기들이 뭘 하겠다는 거는 없는 거고 이게 이미 비전이 없어 이미. 그렇죠. 이미 없는 거고 종북 세력이 아직도 암약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민주 세력에 대한 어떤 반대 전선을 만드는 걸로 요거를 또 이 자기 정당성을 쌓고 요게 두 개가 충돌하는 게 이제 87년 체제거든요. 장기 80년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자칭 진보 뭐 이렇게 하는 소수의 요 세력들은 요 구도 말고 뭔가 이제 그 요런 구도 말고 이 다수의 어떤 뭐 민중을 대변할 수 있는 무슨 뭐 이것들을 뭔가를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 87년 체제의 한계나 뭐 이런 것들을 돌파해보자 이렇게 떠들어왔던 건데 그게 이제 잘 안 돼 온 거죠. 그래서 잘 안 돼 온 건데 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윤석열, 이재명의 예를 들면 적대적 공생 뭐 이런 구도라든지 이전까지 이런 게 사실은 요 말씀드린 87년 체제의 한계 요 구도와 비슷한 구도거든요. 이런 게. 근데 윤석열이 이걸 하면서 내란을 하면서 원래는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이후라는 게 전제됐어야 할 이 구도가 그 이전에 있었어야 될 독재가 환기가 된 거예요. 네. 얘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독재가. 그렇죠. 네. 독재가 현실의 맥락으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79년이든 뭐 62년이든 이렇게 그렇죠. 간 거죠. 네. 이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도가 다시 민주화를 달성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구도처럼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고.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그 87년 체제에 근거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이 87년 체제를 이제는 청산하고 그 앞으로 가보자. 그게 대표적으로 개헌 얘기잖아요. 87년 헌법이 이런저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보자. 그게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7공화국 얘기도 했었고 등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얘기가 완전히 그 앞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른 국면이 되면서 개헌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느냐 이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개헌 얘기를 꺼내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87년 체제의 청산이라는 맥락에서 이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얘기하는 그 개헌이 아니고 이제는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꼼수를 쓰느냐의 개헌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개헌 얘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민주화를 이제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세력의 어떤 이 개헌 반대 얘기가 되는 요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도로 사람들은 지금 개헌이냐 아니냐를 이해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실효적으로 우리가 87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개헌 담론이라는 거를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이제는 열려버린 거다. 그걸 보여주는 게 그 서복경 교수의 그 칼럼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 이거 황당해졌다 지금. 왜 너희가 얘기하냐. 될 것도 안 되게 한다 지금. 담론 구도가 매우 황당해졌고 이 정치 평론의 구도도 매우 황당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맞아요. 이렇게 보겠죠. 이제 그쪽에 조선일보 쪽에 인터뷰에 응한 분들이 다 뭐 조선일보에 찬양하는 분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소위 이제 분권년 대통령제, 준내각제. 근데 이제 이거를 반대편에서 이렇게 볼 거예요. 야, 얘네가 이제 대통령을 못할 것 같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아마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이쪽의 개헌 얘기를 얘기할 거고. 근데 사실은 멀리서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큰데 대통령이 너무 이상하면 다행히 이번에는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계엄을 안 했다면 탄핵이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탄핵 사유가 쌓이지도 않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안 될 거고 그럼 엉망인 대통령이고 건데 5년 내내 사실은 87년 이후에 5년 내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있어야 될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정치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더 엉망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혼자 자폭해버렸는데 지금. 근데 이제 그러면 뭔가 이거를 좀 뭐 제도를 어떻게 좀 바꿔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드리니까 저는 그냥 담론 구도도 그렇지만 이게 대선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전혀 안 먹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뒤로 미루는 뭐 시도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로 미룰 시도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이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꼼수이다랄지 뭐 또는 뭐 버전이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텐데 뭐가 됐든 국민들이 원하는 어떠한 그러한 뭐 예를 들면 뭐 직선제라든지 이러한 것의 어떤 이 효능감을 반감시키기 위한 어떤 무슨 또 뭐 무슨 뭐 잔머리다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 프레임들이 가동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프레임이라고 표현했으니까는 이제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틀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한 틀들이 가동되기 시작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게 증명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이 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거 문제가 이걸 풀려면 이러한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요게 이렇게 딱 떨어진다. 요게 이제 증명인 거잖아요. 수학 문제를 증명한다는 것이 가령 이제 오늘 서복권 교수 얘기 그런 얘기인데 이 개헌이 필요한 이유 윤석열이 이러한 일을 한 게 헌법에 문제가 있어서 헌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르렀다. 요거를 이제 증명을 시켜야 되는데 서복경 교수의 주장은 그거거든요. 이게 헌법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일차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는 틀은 헌법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헌법의 바깥으로 87년 헌법의 바깥으로 나가버린 것이다. 87년 헌법에는 분명히 계엄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또 계엄을 해제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이러한 사태를 염려해 가지고 87년 헌법은 제한을 가해 놓은 것인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요 상황을 가지고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그 논리적인 연관관계 즉 증명의 과정이라는 게 성립을 하느냐. 이제 서복경 교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이 또 우리 정의당 출신의 제가 이제 정의당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정의당의 당원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보신당의 당원이었습니다. 네, 정의당 당원이었던 적이 딱 한 번도 없다. 오히려 저는 분노했다. 정의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통진당의 당원이었던 적도 한 번도 없다. 저도 없습니다. 네, 통진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 3배로 분노했다 저는. 네, 그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장석준이라는 분이 쓴 칼럼은 뭐냐면 계엄을 선포하고 이렇게 뭐 군부 독재식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거의 씨앗은 3공화국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인 트리거는 사실은 그 박정희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규정을 장기 3공화국 체제라고 이제 규정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면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게 이제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게 요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하고 요 개헌 담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저는 이제 뭐 민주당이 지금 뭐 사실은 99%의 가능성으로 다음 정권을 잡겠죠. 그래서 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는 건 뭐 그냥 이건 상식이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다 개헌을 주장했어요. 근데 당선되고 나서 지킨 사람이 없어요. DJ도 내각제 개헌을 약속하고 김종필 총리랑 손잡고 배신했어요. 그리고 노태우도 저기 김종필까지 포함해서 민자당 만들 때 일단 개헌을 다 개헌을 약속하고 개헌을 배신한 대통령들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도 어쨌든 그 계엄 조항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사전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된다든지 선전 보고는 헌법상 대통령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전 보고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국회 사전 동의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사전 동의의 요건을 3분의 2로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는 뭐 계엄과 관련된 개헌 같은 거는 저는 이번 체제에서 고쳐 쓰는 거에서 필요할 수 있다. 꼭 대통령제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좀 이번에는 진정성 있게 좀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가 있고, 두 번째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8년 전에 그 탄핵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안 읽은 한 전국에 한 5명 정도 읽은 그 민변 5명? 탄핵 평가 문서를 제가 썼어요. 한 20페이지짜리. 근데 그리고 나서도 현경지도부 문건 쓰는 현경지도부. 그리고 나서도 그때 제가 어떤 쟁점이 있었냐면 그때 사람들이 개헌 외치고 하는데 87 체제 한계가 들어왔다. 아니 근데 탄핵을까지 했으면 탄핵을 통해서 이 흠결을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의 흠결을 치유를 했기 때문에 이건 87 체제 완성 아니냐. 라고 볼 수 있다. 이게 87 체제의 한계가 아니라 강연도 제가 이걸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4.19 해서 뭐 했습니까? 20하고 개헌 있었고 그 다음 이긴 게 뭐예요? 87 6월항쟁 해서 87년에 개헌한 거 아닙니까? 두 번의 시민혁명이 있었고 그러면 너희가 2016년 17년을 촛불 시민혁명이라고 규정을 하려면 이건 최소 개헌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그게 어떻게 혁명이냐.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제 논증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 정말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하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는 또 이제 개헌 활동을 뭐죠? 국민 개헌넷이라고 전국 500몇십 개 단체가 이제 모인 개헌 네트워크에 제가 이제 정책국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좀 이렇게 막 또 국회랑 막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또 개헌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87 체제의 한계가 박근혜 때까지는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계엄이란 조항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게 3공화국부터 이렇게 있던 유산이고 장국주 선생 말이 저는 이제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딴 게 아니라 계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난 이걸 해야 된다. 이번 사태에서 재발 방지를 물론 계엄법을 개정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 반론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반론이 바로 나오는데 그래서 아니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은데 그러면 당장에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1사분기 내에 계엄법 개정을 지금 민주당의 법안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재발 방지법이 윤석열 방지법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필요한다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개헌파지만 어쨌든 더듬 말씀드리지만 대선을 미루기 위한 개헌을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또 180석 정도 있고 이제 지금 190 몇 석까지는 이제 연합이 가능하고 조금만 하면 개헌 노력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적어도 제가 새 대통령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손쉽게 레거시를 남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헌이라는 문제 의식이 그러니까 여러 층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7년 헌법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87년 체제를 두는데 그것을 일부 보완하자. 요런 접근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좀 뭐랄까 크게 가면 87년 체제를 바꾸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권력구조 바꾸는 거죠. 권력구조 바꿔서 뭐 벌써 온갖 아이디어를 사실은 얘기합니다. 막 사람들이 뭐. 이미 문건은 이렇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지금까지 해온 것도 이만큼이지만 지금까지 해온 얘기를 새롭게 또 꺼내잖아요. 이미 신문에 보면은 뭐 왕년의 헌법학자부터 아까 얘기한 칼럼니스트부터 해가지고 쫙 나와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4년 중에 별 얘기 다 나와요. 지금 이원 집정제로 하는데 오늘 재밌는 얘기 봤어요. 한국일보에 쭉 실렸는데 이원 집정제로 하는데 이원 집정제니까는 총리랑 대통령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프랑스 모델인 거죠. 근데 4년 중임으로 하고 그다음 왜냐면 우리 국민은 직선제에 대한 그렇지. 그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4년 중임으로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섞어놓은 그런 걸 누가 제안을 하던데 그 보고서는 야 이게 너무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87년 체제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이런 아이디어인데 근데 제가 볼 때 87년 체제의 특징은 87년 체제를 극복하자 87년 체제에 반대하자라고 하는 요 시도까지도 87년 체제에 내재돼 있다라는 게 87년 체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다시 87년 체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입시 제도를 보면은 입시 제도를 어떻게 바꿔도
경쟁은 그대로죠. 네, 어떻게 바꿔도 돌아오잖아요. 그 지금의 이 학벌 서열 구조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교육은 사교육 시장은 신나고 어떻게 바꿔도 정시 하나로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런데 정시 하나로 조져도 똑같고 그래서 정시 하나로 가는 게 너무 이제 시험 하나로 가는 게 줄 세우는 거니까는 뭐 학종 넣고 뭐 논술 넣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개판됐잖아요 지금. 각각의 사교육 시장이 다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 걸 볼 때, 그러니까 그렇고 우리 또 선거법 전문가 야심차게 선거법 이거 하려다가 지금 선거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법 해킹 당했잖아요. 왜 딴 데 봐요? 선거법이 해킹 당해갖고 정의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선거 얘기는 선거법 얘기 다음에 합시다. 네, 다음에 한번 특집 잡고 선거법 해킹 당해갖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난리. 그러니까 제도를 막 해킹하잖아요. 근데 물론 선거법 예술적으로 설계하면은 해킹 안 당하는 완벽한 선거법 만들 수 있다. 이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런 선거법은 양당이 수용을 안 하죠. 양당은 반드시 해킹 가능한 선거법만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87년 체제가 이런 체제예요. 자기들에 대한 그 자본주의가 그런 것처럼 자기들에 대한 반대마저도 자기들이 내재화해서 그것의 가능성을 부정을 열어두면서 그 부정마저도 이 체제 안에 포섭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에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방송국이 섭외도 안 하고 나는 집에만 있고 열받으면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 여기 자주 나와. 개헌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읽다 보면 그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이거는 개헌 이런 사이즈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건 아니지. 체제를 변혁해야 된다 지금. 체제 전환. 네, 우리는 좌파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이거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제 홍명교가 한번 나와야겠네. 혁명이 아니면 이거 안 된다. 이거는 그래. 이거를 체제 전환 조직위원회 계신 분들. 아니 그 이름은 이제 그 이름이 아니고 이름이 그건 아니고 그런 조직이 있는데 체제 전환. 그 조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조직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농담조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개헌조차도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그 문서를 바꾸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는 뭔가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사실은 그렇죠. 또 그거는 어떤 기획을 얘기할 때는 그건 진짜 근본적인 거고 근본적인 건데 네. 그것을 염두에 둔다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 옛날에 어떤 T가 그런 거 썼다면 속도와 방향 뭐 어쩌고 하는데 속도에는 방향이 포함된 개념이라서 속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해야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틀렸다. 속도란 개념에는 방향이 들어가 있다. 이제 공대 T의 어떤 그 댓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거를 예정한 어떤 긴장감 속에서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는 한 발짝을 내딛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8년 전에는 퇴진행동이었고 이번에는 비상행동이잖아요. 비상행동에 비상국민행동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지었다가 이게 또 무국적자나 이제 그런 다른 우리 사회 공동체 중에 국민이 아닌 자를 배제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자가 빼고 비상행동으로 그걸 표결을 통해서 이제 간신히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7년 전에 개헌할 때도 그거였어. 헌법 전문에도 민족 얘기가 쭉 들어가. 우리는 이미 다문화가 갔는데 헌법이 이미 누군가를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그러면 권력 구조랑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문장 하나 바꾸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민족 문화를 다 전통 문화로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는 그거 하나하나 자꾸서만도 사실 의외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권력 구조 안 바꿔도 돼. 저는 되게 뭐라면 타협적인 사람이어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제 뭐 좋아. 뭐 5년 중임제 좋아. 뭐 상관없어.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면 저는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있으니 총리를 없애고 친미파니까 부통령제를 신설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뭐 내각제 하자는 제가 개헌 얘기하면 뭐 내각제 얘기할 것 같은데 내각제는 국민이 지금 안 받는 걸 제가 뭐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좋은 거랑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에서 고쳤으면 이게 평론가님 얘기하신 근본적인 방안책은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한 발 한 발 나가는 필요가 러닝메이트로 해야 되고 네. 그 원래 옛날에는 런닝메이트 아니었죠. 그랬나?
1공화국 시절에 그랬던 적도 있나 뭐 잘 네, 모르겠어요. 그런 적도 있고 뭐 어쨌든 저는 부통령제도 좀 검토해 볼 만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러닝메이트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의 총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런닝메이트 제면 권한 대행을 해도 훨씬 민주적 정당성이 낮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각제를 하자고 제가 막 개헌하자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이 하려고 한 일이 너무 상상을 초월해서 그래요. 맞아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게 담론의 구조가 개판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뭐 HID가 나오고 나는 HID 얘기는 진짜 판교에 대기하고 있다가 인민복을 주문하고 글쎄 뭐 인민복을 주문하는 것까지는 상상의 범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굳이 HID가 왜 필요한가? 근데 HID도 HID 나름인데 그 이제 북파 공작원, 그러니까 실제 북한에 가서 이제 공작하는 요원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게 뭐 왜 필요하냐를 생각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북한 군인인 척을 하려고 그랬나? 왜냐면은 대북 침투를 할 때 아마 그렇게 침투를 할 테니까. 그게 아니면은 뭐 아무튼 뭐 실제로 이제 뭐 이번에 또 롯데리아에서 그 은퇴한 사령관은 왜 나오는가? 그 자기들끼리 아주 스파이 영화를 찍고 난리인데. 근데 그 HID 의원들은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이 김병주 의원 나름대로 자성장군 출신입니까? 나름대로 군에서 오래 있었던 인물이고 나름대로 그 군에서는 제가 뭐 의원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할 뭐 그 자료는 없는데 지금 그 정도로 뭐 지켜본 인물은 아니지만 군에서는 나름대로 그 입지가 있으신 분이고 열심히 그 공부하는 그 뭐 장군이다 이런 평가를 옛날에 많이 받는데 그 HID가 왜 거기 있었느냐에 대해서 제보를 자기가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 MBC 라디오 나와서 한 말은 선관위 직원들을 포박해가지고 과천에 그 벙커에다가 집어넣는 게 임무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근데 그 지시 뒤에서 조율하고 이제 그 기획하고 지시한 게 방금 얘기한 롯데리아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김어준 씨가 얘기한 오비한테 연락한다는 김건희가 그 오비가 결국은 노사령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의 그 제보 받았다는 그 내용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신빙성 있는 부분이 지금 뭐 민주당의 국방위 전문위원회 뭐 문건 그 진위 확인 내용을 보면은 상당 부분 허구가 가미돼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신빙성 있을 부분은 김건희 씨가 오비들한테 전화한다 이 부분이 가장 신빙성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전화 많이 하는데 전화를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를 좋아하는데 근데 오비다 이게 중요한데. 오비 어느 군 조직에서 오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군 조직에 오비한테 전화해갖고 할 말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그 정보사령부거든요. 정보사령부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새삼 주목받는 사건이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정보사령부에서 정보사령부의 이제 대장 정보사령관이랑 그 밑에 있는 그 부하가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나 왜 모르지? 네, 서로 고소를 했습니다. 서로 싸워가지고 뭐 멱살을 잡았는지 뭐 싸웠어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항명죄 아니야. 네, 사령관이 있는데 하극상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육사 선배기는 하대요. 육사 선배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사령관이 근데 그 사람이에요. 문상원 씨. 그 국회 나와가지고 그 노상원 아냐고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 사람인데 아무튼 그 이제 서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게 법원에 가는 바람에 정보사 기밀이 막 법원에서 다뤄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밑에 사람이 이 정보사령관의 의지에 반하여 그 정보사 외곽의 조직을 굴린 거고 그 외곽 조직을 굴릴 때 그 모처에 그 장소를 마련해서 그 장소에서 공작을 따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공작이라는 거는 대북 공작이죠. 옛날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기획 탈북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거를 공작을 하려고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거기서 그러면은
주로 그 공간을 이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유령 단체 사무실 같은 걸 만든 건데 거길 드나드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사 요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작을 준비하려고 예비역들입니다. 근데 예비역들이 여기를 드나듭니다. 그러니까 예비역들로 공작을 하려고 한 걸로 추정이 돼요 지금. 그럼 정보사령부라는 데는 여기를 이제 퇴역을 하더라도 예비역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전관이에요, 네. 반쯤은 요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노상원 씨라는 사람도 이 사람 불명예 제대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잖아요. 불명예 퇴직을 한 걸로 그 성추행인지 뭐 성폭력을 저질러 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근데 하지만은 이 정보사의 문화를 보면은 이러한 오비들도 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어느 정도의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에 개입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뉴스를 보니까 롯데리아 뉴스를 보니까 그 사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문화가 있구나. 그러니까 오비들한테 이 영부인이 전화를 해서 뭔가를 꾸민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정보사령부일 수 있겠다. 그렇지. 롯데리아에서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롯데리아의 이 대령을 불러가지고 부른 사람은 누구냐? 이 정보사령관입니다. 현역이란 말이에요. 문상호 씨가 불러서 모아요. 그래갖고 이 진술을 보면은 불러가지고 안산의 롯데리아로 와라. 그래가지고 상록수역 옆에 있는 롯데리아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문상호가 있고 둘이 오고 마지막에 이제 노상원 씨가 왔다는 거잖아요. 정보사 전역한. 예. 이 그림을 딱 보면은 행동대장이 행동대원들을 모으고 마지막에 보스가 온 것 같은 그런 그림인 거잖아요. 왔다는 건 이제 또 하면 이분이 또 국방부 장관도 하실 거고 자 우리 다 큰 자리 하는 거야. 이런 거죠 말하자면. 이분이 미션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뒤에서 기획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그 판교에 대기하고 있던 HID들에게 그러한 임무 예를 들면 선관위를 포박을 해라 선관위원들을. 근데 이게 1차 임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훨씬 더 임무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 뒤에도 뭐 계엄 지시 나고 나서도 여인영 방첩사가 저기 노사령관한테 연락해라 뭐 이런 지시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엄이 해제가 돼도 뭔가의 작전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러면 선관위원 포박 이 감금뿐만이 아니라 이 HID 이 국파공작원 요원들이 뭔가 그런 비슷한 행동들을 더 하려고 했다는 건데 이게 상상이 됩니까? OECD 회원국 중에 OECD 회원국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이런 일을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약간 그 손준성 쓰듯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따로 뭘 빼가지고 원래 이제 딴 일 시키고 기획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통탄할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모든 얘기가 다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지금 시대가 62년으로 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이렇게 가버려서 아주 퇴행적인 논의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게. 거기다가 그 과거와 비교해서도 지금 이 시대상은 또 과거보다도 이 진보에게 냉정하게 얘기해서 진보에게 불리합니다 시대상이. 우리가 어쨌든 윤석열을 탄핵 소추안 가결하는데 시민들의 역할이 컸다. 큰 거지 않습니까? 응원봉 나오고 막. 그치. 예? 이제 촛불 시위라고 못 쓰겠더라고. 예, 응원봉 시위라고 써.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과거에는 노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조끼가 나오고 머리띠가 나오고 옛날에 80년대 뭐라고 했어? 넥타이 부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넥타이 부대와 노조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기준이 뭡니까? 직업이잖아요. 직업이 기준인 거잖아요. 직업. 예, 넥타이 부대는 사무직. 노조는 뭐 하여튼 생산직. 그때는 뭐 어쨌든 물론 꼭 그렇진 않았는데 아무튼간에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노동계급의 형태지 않습니까? 노동계급이 조직화된 형태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엑소 뭐 이런 거 아니야? 그거는 그렇죠. 아이유. 그거는 지금 사실은 고전적 개념의 이 노동 대중이 사실은 지금 뭘로 조직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소비 대중으로 조직돼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소비하고 있느냐로 조직이 된 거거든요. 야, 오늘 깊게 간다 이야기. 예. 죄송한데 그래서 아니. 죄송한데 이것은 그래서 사실은 고전적 의미의 진보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폐업위원주의자들의 이제 그 또 페이비언까지 가야 돼요. 네. 페이비언 협회까지. 그래서 남자이자고 같으시. 이게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예, 시대상이 그렇다 지금이.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길게 얘기하면 이제 오늘 끝도 없으니까 이게 2030 여성들이 이번에 그래서 큰일 한 거지 않습니까? 또 많이 나왔으니까 이게 K-팝 문화와 K-팝 산업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K-팝 문화와 K-팝 산업의 조직 방식과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2030 남성은 많이 나왔습니다. 2030 남성도 안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이 2030 여성처럼 지배적인 어떤 행위 양식으로서 많이 나오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2030 남성은 다른 방식으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상당 부분은 게임이다. 게임. 근데 게임으로 조직됐다기보다는 게임 산업과 게임 커뮤니티인 거죠. 이 K-팝과 K-팝 산업과 K-팝 이 그 응원 문화인 것과 마찬가지로 게임 산업과 게임 커뮤니티인 거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오늘은 생각이 그렇게 되는데 내일 되면 생각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우리 진보들한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진보. 예, 더 사실은 과거보다 어려운 조건, 험난한 조건인데 그 상황에서 더 퇴행적인 어떤 담론의 이 조건을 맞이한 것이 아주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될 사실 이 진보들의 입장에서는 시점인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K-팝의 그 뭐 이 노래들이 그런 기표로 사용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동남아의 시위에서 먼저 어떻게 보면 발견되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다시 만난 세계는 뭐 이대에서 그때 하긴 했지만 그 후로는 사실 좀 나오지 않았던 건데 우리나라의 K-팝 노래가 막 다른 데서 무슨 시위에서 막 태국인가 뭐 이런 데서도 막 사용되고 뭐 이런 또 있고 그럼 이 문화를 이 문화 좋은 일이에요. 이 문화를 소비하는 또 계층의 어떤 특수성이 또 해외에서 또 우리가 있고 우리가 투쟁가도 많이 수출했어요. 원래 이문유한 행진곡도 예, 동남아 같은 데서 다 이제 번안돼서 불리곤 했었죠. 홍콩도 그렇고 다. 네. 지금 얘기하는 별개로 투쟁하는 데 쓰이는 노래들을 수출한다는 거는 대단히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노래든 간에. 네. 사실 중국에서도 그 전태일 평전이 많이 암암리에 저작권은 제대로 받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저작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또 짚을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담론, 그러니까 세상은 더 뒤틀리고 그래서 평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사고를 요구를 하고 그렇다고 사고를 한다고 해서 행동 지침이 극각적으로 나오는 것도 또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복잡한 사고와 복잡한 얘기를 하면 조회수는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네, 김준우는 비난을 받고 여기까지 해야겠다. 나도 비난을 받고 사실 뭐 나 오늘 사실 좀 이분한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뭔 이분한 얘기요? 아니 뭐 나는 저는 뭐 이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우리 끝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뭐 검사 탄핵이 좀 무리했다고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당해산 심판을 국민의힘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양곡관리법 거부하고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덕수 총리 탄핵을 주장하는 건 좀 비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할 수도 있죠. 한덕수에 대해서는 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거부권 1 거부권 행사는 안 하면 좋았는데 그 안 하는 방식, 하는 방식과 안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를 민주당이 국정 안정 뭐 안정화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 나는 아까 맨 처음 방송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무슨 이 사태에 대해서 무슨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국정 안정화 협의체를 하자고 해야죠. 무조건 하자고 해야죠. 그쵸, 이거를. 그쵸. 한덕수도 하자잖아요. 네. 한덕수가 하자잖아요. 네. 세상에. 네.
여기 모여서 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쵸. 얘기를 하는 과정에 네. 한덕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양곡관리법이나 국회 증언감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무리수가 사실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합의해갖고 대체 입법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를 하겠지만 대체 입법해서 여러분이 합의하에 입법을 해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비체에서 합의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합의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걸 왜 못합니까? 그쵸. 근데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 대뜸 뭐라 그럽니까? 또 이재명 얘기하죠. 어. 이재명 대통령 놀이하지 마세요. 이걸로 가죠. 이게 다 이재명 얼마나 악랄에 오죽했으면 이게 오죽했으면이에요. 윤석열 오죽했으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근데 만약에 내란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럼 탄핵감입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권은요? 저는 그것까지도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란 특검은 감히 거부권 행사 못할 것 같은데 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스물스물 나오는 얘기가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 왜냐 그 핑계가 위헌적이다. 뭐가 위헌적이냐? 그러면은 민주당이 추천을 한다. 추천권이다. 근데 그거 그거는 위헌적이 아닙니다. 위헌적이 아니라고 그렇게 수백 번을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핑계를 대면서 지금 슬금슬금 만지는 것 같다. 그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특검 참고로 당적이 최근 1년간 있었던 사람 특검 못 갑니다. 자꾸 저보고 특검 가냐고 물어보는데 특검 못 가요. 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부자격자. 무자격자 그렇긴 한데 지금 야망이 있기 때문에 못 지금 간다. 피 끓는 사람들은 내란 특검을 가려고 하는데 내란 특검은요 사실 검찰이랑 공수처에서 이미 다 해가지고 별로 하는 게 없어서 꿀 빠는 직업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혐의도 그렇고 그 검찰이 공수처에다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을 던져버렸는데 어쨌든 뭐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할 일이 많은 겁니다. 명태균 황금폰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그 혹시 피 끓는 법조인이 있으시면 김건희 특검을 가셔야 돼요. 김건희 특검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험한 일이고요. 거부권 행사를 만지작 하면서 말이죠. 그건 막아야죠.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판을 하되 비판의 날을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이렇게 저쪽을 비판한다고 해서 다 우리 편이 아닐 수 있고 우리한테 꼭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것도 평론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여튼 뭐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 연말 특집에서 연말 특집이 있어요? 연말 특집입니다. 지금 생각해낸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불우이웃 돕기 뭐 이런 것처럼 12월 26일 좀 뭐 방송을 하여튼 마지막으로 연말 찾아뵙도록 하고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좀 자주 찾아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독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첫 번째 방송 김준혜의 야망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